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이에 인플레이션 부담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위험자산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FOMC를 앞둔 경계감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 수급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추세 회복 여부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로 국제유가는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최근 급등세를 이어온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랠리를 이어왔던 반도체 업체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지난주에 상장한 스페이스X는 4.83% 오르면서 상장 이후에 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 4위까지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내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5%, 사실상 100%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12월 달에는 오히려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내년 3월까지도 0%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결과 자체보다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현재 상황을,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과 전쟁 여파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일본은행에서 또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1.0%가 되었는데요. 무려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나스닥까지 전반적인 위험자산이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반영이 되었고 ETF 유출과 가격 조정으로 레버리지 역시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더 깊이 있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온체인 지표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포착되는 지표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이클 관점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시그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심층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스위스 블록의 비트코인 펀더멘털 인덱스, 펀더멘털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까지 저점 회복 과정에 있지만 펀더멘털은 먼저 반등을 시작하면서 높은 구간들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로 유동성과 그리고 네트워크 성장이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펀더멘털을 끌어올린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은 펀더멘털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뒤에 가격이 뒤따르는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펀더멘털과 가격의 괴리는 중기 사이클 바닥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추가적인 지표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또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시그널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오더북의 매수 대기 물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오더북에서 매수 대기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60K까지 내려갔을 때 빠르게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매수축 깊이는 이번 사이클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신호는 단기 반등을 확증하는 신호라기보다는 하락 구간에서 비트코인 공급을 받아내려는 수동적인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프렉터 리서치에서 공유한 이 거래소 보유량 지표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2020년 이후로는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지표가 300만에서 무려 256만 BTC로 떨어지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이 약 44만 BTC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보유 목적에 매집이 있거나 혹은 구조적인 이체 등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크립토컨트의 비트코인의 조정된 매도 측 리스크 비율인데요. 비트코인이 60K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시그널이 포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동안에는 처음으로 위험 신호가 떴습니다. 즉 손실권의 공급 가치가 수익권에 있는 공급 가치를 넘어섰다는 의미고, 이는 시장이 깊은 스트레스와 이제 축적 구간에 들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닥에 상당히 가깝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 시그널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들이 상당 구간 또 지속됐던 이력이 있고, 여러 온체인 모델상으로 가령 실현 가격 기준으로는 53에서 54K 구간에 주요 구간이 위치하고 있고, 더 바닥을 의미하는 CVDD 지표상으로는 48K 구간까지도 아직은 열려있다는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적 기회와 마지막 하락 테스트 가능성을 함께 열어놓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컨트 비트코인 사이클 모멘텀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클 모멘텀 지표가 음수 영역에서 양수 영역까지 가까워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9.7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지표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약세장 종료를 확정하기까지는 어렵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중립선인 0.0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결제 악정대 시가총액 레버리지 비율도 고위험 구간인 80포인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와 대규모 청산 리스크를 함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FOMC도 그 요인들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클레이티 법안의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 전망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마켓메이커인 윈터뮤트도 바닥 확인은 아직 이르다, 또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 반등을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지정학 리스크 축소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심리 회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세이블코인의 거래소 순이익과 현물 ETF 자금 흐름,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들, 즉 DAT 기업들에서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단기 바닥은 불안정할 수 있지만 이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인 BITA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 가격 상승 자산을 넘어 인컴형 금융 상품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 후보로서도 강하게 한번 거론된 적이 있죠.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링 리더는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즉 비트코인은 결국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세일러 스트래티지 창립자는 디지털 머니가 안정성, 이동성, 수익성, 투명성을 결합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미래 디지털 경제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중에서 압도적인 부자로 등극을 했는데요. 스페이스X 주가 급등으로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재산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라는 비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기사 한 가지 정도만 공유 드리면은 그레이스케일이 현금 기반으로 현재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은, 그리고 투자 매력이 높은 대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그 후보로는 에이브, 하이퍼리퀴드, 유니스왑, 스카이, 메이플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리퀴드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CVD 상으로 가장 강했던 매도벽인 65K를 뚫고 나서 가격 전후로는 뚜렷하게 매수벽이나 매도벽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요 주체들은 대부분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 전체 주문량도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 미국 수요가 더 하방 압력을 또 추가로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요한 주체들은 경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주봉 20주 이평선을 회복을 해서 반등을 했고 이후에 65K까지도 회복해서 이 구간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 두 개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중요한 이평선들을 뚫어줘야 되는데 현재 22평선을 뚫지 못하고 치열하게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건은 결국 22평선 70K 그리고 바로 그 상단에 있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구간들을 넘어서서 지지로 바꿀 때 시장이 더 상승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MACD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 이후에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